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은 왕십리를 관통해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왕십리역 교차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멀리 성동구청부터 경찰서 그리고 여러분들 복합 역사로 만들어지는 왕십리역의 모습과 더불어 사통팔달로 이렇게 도로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누구도 이 왕십리 하게 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정말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결국 이 왕십리 지역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교통로에서의 기능은 과거로부터 쭉 면면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자체가 성저십리, 왕십리 가도 또 가야 되는 왕십리로부터 길로부터 시작해서 채소길, 거둔길, 전찻길, 기찻길, 기동찻길, 또 다양한 군수물자의 운송길을 거쳐 연탄길, 지하철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과 길이 만나는 왕십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육로로서도 사통팔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5호선과 같은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지상철로는 이런 수인분당선, 또 경의중앙선, ITX, 경춘선 등이 지나가는 곳이 또한 오늘날의 왕십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십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이 사대문 안, 한양 도성 내만 한양으로 운영을 하고 이것이 급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것이 성저십리였고, 오늘날에 이것이 그린벨트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왕십리, 답십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성저십리에 속해서 한양 도성으로부터 외곽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곳이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갈왕 십리 길 왕십리 그 중에 대표적인 예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왕십리 지역은 조선 후기의 한양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농업의 발달에 따라서 도성 내의 인분을 활용을 해서 소위 채소농업이 활발하게 발달했었던, 그래서 대표적인 산물로서는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수무 등이 그 대표적인 소위 채소가 되겠고요. 이렇게 인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농산물이 동대문 밖에서 생산되어서 도성 안의 배옥의 지역으로, 오늘날의 종로 5가 지역으로 공급이 되어서 서울 한양에서 내에서도 이 동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동부채라고 해서 채소가 그만큼 중요한 산물로서 유통이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 되겠고요. 결국 이 왕십리 지역이 그러한 채소의 유통, 도성 내로서의 유통의 중요한 거점이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에는 우물이 많아서 이곳에서 채소를 씻어서 배옥에 보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전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왕십리의 큰 우물 채소시장이, 그리고 상하십리 지역 등의 널우물골, 말우물골, 단우물골 같은 이렇게 우물이 많이 있었다는 명칭을 통해서도 이 지역의 채소의 공급에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임금님이 즐겨 찾았었던 매사냥터와 관련이 되어서 응봉, 매봉 등과 같은 이렇게 산의 봉우리의 이름부터 매와 관련되는 봉우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 기록에 의하면 국왕이 매사냥을 자주 해서 실제로 100년간 150일이나 매사냥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여서 일대가 왕실 전형의 소위 매사냥터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의 잦은 행차에 따라서 이곳 자체가 거둔길의 거점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되어서 소위 동대문 밖을 나서서 영도교를 거쳐 청계천을 건너시는 것이 왕십리를 거쳐 살고지다리, 화양정, 광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매사냥길뿐만 아니라 헌릉, 영릉 등의 참배,
혹은 노상군의 소위 영월 유백길도 다 이 왕십리를 거쳐 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둠길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게 되면서 지금 영도교를 건너서 이 붉은 선이 예전에 거둠길의 흔적이 되겠고요. 그 중심에 이 살고지 다리, 중량천을 건너는 살고지 다리가 국초부터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었던 것 또한 이 길이 중요한 임금님의 거둠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살고지벌을 건너서 화양정으로 가게 되니 이 화양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유릉이 대표적인 소위 잠백길의 한 예로 조선왕조의 마지막에 수은종 황제가 거둥을 했었던 길이 또한 이 거둥길이 되겠고요. 그러는 중에 지금 이 화양정, 화양로변의 이 화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거처로서, 임시 거처로서 이용이 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왕십리 전찻길이 발달을 하게 되어서 광화문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십리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전찻길이 놓여서 전차가 운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930년대 이후에 왕십리 지역이 서울 사람들이 외곽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면서 성의 동쪽 성동 지역에 점차 이곳의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 예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뚝섬 유원지나 광나루 유원지로 가기 위한 기동차가 놓여지게 되면서 동대문에서부터 뚝섬 유원지나 광나루 유원지로 가는 이러한 기동차가 놓여서 운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뚝섬 유원지, 광나루 유원지로 가는 이 기동차길이 중요한 교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 왕십리의 경우는 경원선 철길 밑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려서 기동차가 지나갔었던 이 터널의 예를 통해서도 기동차가 당시에 중요한 교통로로서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이어지는 기동차의 운행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04년부터 소위 러일 전쟁에 대비를 해서 경원선이 착수가 되게 되었고, 결국 1914년에 경원선이 완공이 되게 되었고, 그 이어서 또 금강산으로 가는 철원역에서의 지선 기찻길이 놓이게 되면서 결국 이 뚝도정거장, 오늘날의 왕십리역은 원산으로 혹은 또 금강산으로 가는 이 경원선 기찻길의 중요한 역으로서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이르러서 결국 기동찻길과 경원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차가 다니는, 그러면서 이 신장로가 놓이면서 교통상의 요지로 일제 강점기의 경성 전차와 버스의 거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왕십리역이 되게 되었고요. 해방 이후에 이 전란이 일어났을 때 주둔하게 되는 미군의 소위 군수물자와 의 저장과 운송의 거점이 이루어졌었던 이 미군 부대들이 왕십리역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된 것 또한 이런 길의 역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98년도의 왕십리역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급변할 수 있게 된 것도 다양한 지하철 등의 기차길과 교통로가 발달하게 되면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길은 왕십리를 관통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잘 표현된 교통로의 거점으로서의 왕십리를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결과로 국내 최다 노선 환승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왕십리역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너무나 철길이 이런 병로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복잡하게 되었던 것이 왕십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십리가 없으면 이제 서울의 교통에 발병이 난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왕십리로 관통에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